네, 오늘 중국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월요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세계 증권사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신용거래에 대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7% 이상 폭락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회복을 하면서 3,300포인트대를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IMF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6%대, 24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이런 전망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국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서요. 22 통화정책회의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 정책위원회에서 월간 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채권 매입을 제한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과연 회의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또 반영이 될까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일단은 집행위에서 이렇게 제안하면 대체로 과거 간행상으로 보면 사실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뭐 국내 언론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는 사실 세계적인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가능성이 없으면 발표했을 때 다음 날 번복이 되면 그런 신용의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양대 잡지랑 경제 양대 잡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일단 과거의 가능성으로 보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규모 자체는 지금 이런 그 월스트리트저널 그 보도대로 한다면 한 1조 유로가 넘는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조 유로 정도는 최대 그 1조 유로 최소 1조 유로에서 최대 한 3조 유로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한 1조 유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분할식으로 되는 거죠. 왜 분할식으로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스의 그 최소 환율제 포기 이후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사실 유로채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1조 유로 정도를 한꺼번에 풀 때는 소위 ECB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이 부담을 모두가 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동안 돈을 푸는 정책에 의해서 ECB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부담하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두 가지 측면. 각 중앙은행의 사실 그 집행적인 성격에서 그래서 분할로 이제 좀 막타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분할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식의 선례를 바탕해서 이 자금을 똑같이 공급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씩 가면 ECB가 부담하더라도 좀 이렇게 한순간에 많이 부담하는 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지 않냐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독일이 많이 져야 될 거라는데요. 이 1조 유로 부분에 대해서 독일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반대를 통해서 1조 유로의 미국식 국채 매입을 가져가지 못하느니 절충시켜서 사실 가져가는 독일의 입장도 반영해서 가져가는 측면이 반영돼서 EU 집회의 직접적인 성격에서 사실상 이렇게 권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양적완화 정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양적완화 정책은 1차 때는 1조 7천억, 그다음에 2차 때는 6천억 해서 기간을 정해서 했죠. 선시트 정책, 일몰 정책으로 기한을 정해서 기한을 정하지만 단기에 확 왕창 뿌려주죠. 왜냐하면 이때는 마켓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마켓과 시그널이 시스템이 붕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재량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켓과 시스템이 이렇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룰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 룰이 뭐냐 하면 매월 800억 달러씩 풀어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자, 유럽도 미국과 관련대로 지금 3차 양적완화제에 해당되는 매월 500억 유로씩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지금의 문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룰에 의해서 가려면 1차, 2차 때 미국식 것처럼 마켓과 시스템이 붕괴됐던 부분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켓과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소위 룰에 의해서 매월 500억 달러씩, 500 유로씩 룰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 데 있어서는 예. 상당 부분 미국보다는 좀 마켓과 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매월 일정 금액씩 이렇게 해서 기한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1년 정도 네. 기한을 정하면 미국과 좀 이 정책은 아마추어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800억 달러씩 거기서 무제한으로 추진했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이것을 스탑시킬 거, 양적으로 정책을 종료시킬 거 예. 아니냐 이런데요. 사실상 특정 기간을 정하면 매월 500 유로씩 이렇게 하면 expectation, 사람의 expectation이 굉장히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는 왜 미국에서 다존스 존스 지수에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았냐면 네. 바로 그런 측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미국의 그 월가에서 보면 유럽의 그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는 낙관적 기대는 경계된다 하는 목소리에서 네.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그 정책에서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의 그 어떤 과정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그 연말정산에서 상당히 급전 영상 나죠. 예. 그래서 이게 회원국의 서로 이해관계, 스위스가 회의 직전에 최소한일제 포기, 제조한일제 포기 이런 문제가 하다 보니까 급조 형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마켓은 자금은 사실 그 당초 예상대로 1조 이상 푼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20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 규모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잠시 짚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중국 이야기,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7% 이상 폭락을 하면서 이거 이제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바로 회복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아마 지금 최근에 예. 다시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작년에 한 50%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투자가들한테는 아마 중국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높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이 그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거로 이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 한번 보면 역시 그 중국 증시는 금융위기에 2000에서 2400포인트 박스권을 한 4년 동안 지속됐었죠. 이 과정이 지루한 양상이 됐었죠. 네. 그런 과정에서 국내 그 재테크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쪽에 그래서 기대가 많았던 만큼 사실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네. 사실 우리 그 증시를 투자하고 특히 해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반기 이후에 특히 작년 11월 17일 날 후광통 개설 전후에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특히 9월 이후에 중국 증시가 한 50% 이상 급등하는 과정에서 지금 뒤늦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제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좀 기대가 높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50% 왔으니까 올해 기대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 해서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신용거래 규제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한 7% 폭락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믿어도 되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이틀 특히 IMF의 전망치가 이렇게 6% 나온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가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서 다시 상해 종합지수가 3,300포인트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월화수 흐름만 보더라도 이것 봐라 의외의 반응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IMF에서 어떤 성장 전망을 좀 하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둔화된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 IMF 전망치 나오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전문가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IMF 전망치가 어제도 우리 짚어드렸습니다는 사실 1월 전망이 상당히 물론 이제 IMF도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예측 기관 중에서 IMF의 예측력은 가장 높고 또 경제 예측하는 스태프들이 가장 훌륭합니다. IMF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예측력이 높은 이 IMF에서 사실상 중국 경제 성장률을 처음으로 올해 성장률 6.8%로 6%대를 공식화되겠죠. 이게 경우에 따른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이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6%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장률 전망한 상태에서 어제 중국의 주가가 느닷없이 올라다 보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 사실 바로
중국 경제 안 좋다고 해설했는데 또 모든 신문에서 중국이 6.8% 전망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국내 매스컴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중국 경제 이제 뭐 성장 엔진이 꺼졌다 하는 식으로 전부 이렇게 제목들을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이 6%, 6.8%의 의미를 좀 다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같은 시점에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발표했죠. 네. 4분기 성장률이 발표했을 때 예상치 7.2%보다 높은 7.3% 발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너무 중국 경제에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쪽에 네. 시각들이 있는 것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 측면이 반영되고 또 제도적 측면에서 후광통의 대상을 상당히 좀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강요들이 한계 경제 강요를 잘 추진한다는 정책인데요. 과도하게 신용을 거는 부분은 시장의 경제를 위해서 규제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미 예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대상이 넓히고 네. 하는 측면에서 후광통의 대상을 ETF라든가 뭔가 제도 개선 쪽으로 위안화 국제 측에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펼쳐보다 보니까 그의 크레딧이 돼서 사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3,300포인트를 다시 재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때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성장이 좀 둔해지는 이 상황인데 일단 중국을 봤을 때는 양적인 수치적으로는 접근이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었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전망은 어둡게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도 네. 지금 진행자께서는 아마 TV의 화면에 비치실 때 진행자 모습이 굉장히 상당히 지금 아주 저보다는 굉장히 좀 아주 좋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느 예.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예. 그 김앵커랑 저랑 강의하는 이 방송하는 내용을 네.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당혹스러웠었는데요. 예. 왜 당혹스러웠냐면 김앵커는 제가 이렇게 경제 해설에 하는 질적인 측면과 달리 일단 외형성으로 비춰지는 것은 김앵커는 뭐 젊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옆에 보니까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 측면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사실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노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 성장이 6% 7%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10에서 12% 이 젊었을 때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그 경제가 안 좋다, 사람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사실 그 화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상춘이가 김앵커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다. 나이가 드는 건 그건 나이가 들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상이라 이렇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경제도 이게 경제 발전 단계를 생각해서 자 과거의 10에서 12%는 아주 김앵커 것처럼 잘 나갈 때 중국 경제 성장률이고 지금 뭐냐? 지금은 7,000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사실 성장률도 둔화돼 있죠.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과거에 잘생겼을 때 모습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가면요. 사람이 불평등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김앵커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더라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주면 많은 문제석들이 다 이쪽으로 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서 사실상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인생사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중국의 성장률, 각국의 성장률은 첫 번째 경제 네. 발전 단계에 맞춰서 네. 청소년의 전반기에 대비해서 청소년 후반기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다 하는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도 상대 미입니다. 수익률도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거처럼 거짓말이 없습니까? 항상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상대 비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1990년대 한국의 미스코리아 진 A,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스코리아 똑같은 특정 연대 미스코리아 진 해서 같이 미스코리아 진까지 이렇게 경합하면 또 미스코리아 진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B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전부 저성장이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만 투자의 상대 수익률 이렇게 본다면 중국 경제가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중국의 성장률이 6%, 7%에 해서 과거에 생각해서 과거 젊었을 때 잘생길 때 생각해서 사실상 중국이 성장률이 낮다, 침체다
이런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는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젊어도 위원님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걸요. 뭐 예, 이 중국에 대한 이 시각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사실 지난 3, 4년 동안 과거의 성장률 상태에서 침체다 하면 중국의 국제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죠? 예.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전부 저성장이니까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떨어지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출 독일 제치고 3년 전에 1등 됐습니다. 시가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않았다. 중국 증시가 한국의 증시보다 상당히 이렇게 뒤떨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제도는 따라가지 않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미 중국의 그 증시의 시가총액은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을 제치고 작년 12월에 세계에서 2위 정도 됐거든요. 외환 보이고 지금 신흥국에서 외화 부족한 국이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4조 달러. 적정 2조 달러. 2조 달러 이상 남아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중국의 세 확장 와서 세 확장하거든요. 세 확장하는데요. 이런 측면이고 올해는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 제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해서 4년 동안 했는데요. 침체되면 중국의 국제 위상이 당연히 떨어져 있죠. 근데 왜 침체라고 성장률은 둔화된 건 확실하게 둔화되는데요. 왜 그러냐? 다른 국가들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도 못하는데 못하는 상대 비교성에 중국이 그래도 잘 가니까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경제라든가 증시 국제 위상이 높아진다. 이 중국 정부가 어떤 그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 과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만큼 야심차게 좀 주력을 해온 부분도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우리가 보면 이 문제는 작년 12월 달에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 경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본입니다. 뭐 생산성 측면이 있지만 복잡하시기 때문에 노동자본이다. 자, 경제 강조 입장에서 노동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 자본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단순 생산함수에서 보면 노동을 쓰는 건 골치 아프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자본을 선진국에서 그것도 금리가 제로 상태에서 자금을 풀어줬다. 하면 이 자금 쓰는 것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 강조거든요. 아주 값싼 자금을 하려고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값싼 자금을 하려고 하는 게 경제 강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강조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 하는 것을 실제로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고성장 전략에 이렇게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좀 포기하고 오히려 위안화 국제 쪽으로 굉장히 주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값싼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크레딧,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중요한데 이건 자금이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된 신용 문제입니다. 통화된 신용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신뢰가 높아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외 값싼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중국의 그 자본시장이 비교적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통화가 약세다. 여러분 생각해 미국의 달러 강세다. 어느 사람은 수보 달러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당 6.1 위안대에서 위안화가 굉장히 절상이 상당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출에 대해서 다소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위안화가 절상되는 추세에 중국의 지금의 위안화 국제화 가치 우선순위에 비해서는 맞는 전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경기라든가 고성장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위안화 국제화 부분이 제대로 추진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후강통의 대상 범위를 주식 이외에 금융상품까지 넓히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탄력적인 아주 위안화 국제 과제를
이렇게 추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정부가 그 증권사에 대해서 어떤 건전성 부분에서 제재를 좀 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이제 중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뭐 일종의 도박장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주가가 쫙 해서 올라가니까 네.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전 이전 사태 중국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가 워낙 심했다 보니까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중국 정보 독점,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가 열악해. 예.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격차가 상당히 심해질 때는 이 정보 독점 가지고 굉장히 증시를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가 쭉 올랐다가 다음에 폭락하면 권력층들이 이런 그 정보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그 증시를 조작한 게 아니냐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모습과 연관돼서 중국 증시가 많이 나오고 또 신용거래점에 중국이 확 해서 7%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과거의 가능성 생각해서 인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치주의 그다음에 부정부패 척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매년 12월 9일에 엔타이 커럽션 데이 반부패 데이에 독일의 국제투명성局에서 각국의 부정부패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부정부패 지수와 성장률과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 1인당 GDP가 5,000달러 미만일 때는 이 행정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급행료를 치르는 게 빨랐죠, 그때. 빨랐대죠. 예. 그래서 부정부패 지수가 높아질수록 성장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3,000달러 시대다. 그래서 예. 그때 우려가 된다. 근데 지금은 왜 시진핑이 지금 이제 우리 김행국께서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네. 지금은 1인당 GDP가 7,000달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비된 상태거든요. 네. 이런 5,000달러 이상 시대에는 부정부패 지수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역관계로 반영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해서 많은 부정부패 척결하는 것 이게 국제사회에 많은 신뢰를 받는 바거든요. 지금의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는 사실상 왜 고성장 전략을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과 마켓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지 잘 돼가는 정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 부정부패 문제는 이코노믹 렌트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내가 시장 참여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니 그게 법치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부정부패 지수와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는 역관계로 파디 투입 관계에서 역관계를 가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정보 독점력을 이어서 권력층들이 주가를 이렇게 조작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 남아있는 기간 그렇다면 올해 중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거든요. 예. 네, 이 사회주가입니다. 중국은.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서 3개 증권사 신용을 많이 쓴 있잖아요. 이거는 예. 전체적으로 중국 금융사를 규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용을 많이 걸었던 3개 금융사에 대한 신용을 과도하게 쓴 대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습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시장 질서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도하게 신용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이걸 통제하지 못할 때는 잘 지킨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비해서 사회 통제라든가 국가 통제력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사실 과거하게 규제를 하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 이번에 나타났던 모습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사실 올해 들어서 세계 모든 국가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의 힘, 국가 통제력의 힘인 센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는 보지 말고 그다음에 위상이 어떻게 될 측면, 그리고 국제 위상의 장기적 추세에 맞춰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그걸 잘 받아가느냐 안 받아가느냐 하는 측면, 이게 위안화 국제인데요. 그런 정책의 새로운 뉴 노멀 트렌드에 중국이 잘 맞춰가느냐 안 맞춰가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보면 큰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장 질서를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규제에 따라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비하는 이런 하는 것보다는 사실 큰 그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이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을 바라볼 때 기존의 인식이라든 시각을 좀 바꿔서 좀 바라볼 그게 필요가 이제 지금 있고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중국 증시 최근의 흐름을 두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